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오늘 2024년 하반기 전망 마지막 시간이고요. 제가 첫 시간에 미국 위주, 성장주 위주의 주식을 사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10월까지는 주가가 좀 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11월 이후에는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유틸리티보다는 신재생이 낫겠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어떤 종목하고 업종, 예를 들어 성장주라고 하면 너무 많잖아요. 어떤 걸 사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중국 관련 의견은 어떠냐면 저희가 2월, 3월, 4월, 5월까지 중국이 계속 미국보다 좋다라는 의견을 매달 드렸었는데 저희 하반기 전망 리포트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보다 미국이 좋다라는 걸로 바꿨습니다. 중국이 생산하고 투자 때문에 엄청나게 주가가 특히 2, 3, 4월 많이 올랐는데 이 생산하고 투자가 하반기가 되면 재화 소비로 바뀔 거라는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이 재화 소비로 바뀌는 이 사이클, 그리고 미국에서는 서버 관련, AI 관련 투자가 어쨌든 올해 정점을 찍고 모멘텀이 꺾이면서 소비로 바뀐다는 기대가 있는 이 사이클에서 어떤 종목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그래서 고른 카테고리에는 애플하고 테슬라가 들어 있습니다. 애플은 사실 조금 먼저 반등을 했고요. 테슬라는 여전히 아주 좋지는 않은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애플하고 테슬라의 주가 하락 요인을 상대적인 주가 부진 이유를 여러 가지를 들어요. 테슬라는 AI에 뒤처졌다라든지 또는 차가 안 팔리는 이유라든지 애플도 핸드폰만 팔지 AI를 이런 이유를 많이 다는데 저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보통 합니다. 중국에서 안 팔렸기 때문에 테슬라랑 애플 주가가 안 좋았다라는 거죠. 이 안 팔리는 이유에 대한 또 생각이 중요한데요. 이 안 팔리는 이유가 중국 사람들이 이제 자국 물건을 쓰고 싶어서 애국 소비를 하기 때문에 안 팔린다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이 두 회사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안 팔릴 거니까. 근데 이걸 그렇게 보지 않고 상반기에 중국이 생산하고 투자를 갖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아직 그 돈이 일반인들에게는 가지 않았다. 그래서 소비할 여력이 없고 아직 임금이 안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싼 테슬라하고 아이폰을 못 샀다라고 만약에 설명을 하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회사들 중에서 유의합니다. 의미 있게 프리미엄 제품을 중국에 파는 건 요 딱 두 회사예요. 구글이 아마 제가 알기로 안 될 겁니다. 중국에서. 메타도 아마 안 될 거고 아마존 아마 안 돼. 이런 게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아이폰하고 테슬라만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경제가 그렇게 아주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쌌던 아이폰하고 테슬라를 못 샀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저희 하우스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의 하반기가 소비를 위주로 경제가 좋아지는 그림이라면 프리미엄 제품인 아이폰하고 테슬라를 산다라는 거죠. 참고로 4월 달에 아이폰 출하량이 발표가 됐는데 중국에서 YOY로 무려 50%가 늘어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국 소비 때문이 아니라 돈 생기고 사고 싶으면 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빅7의 주가가 많이 괴리가 생겼죠. 엔비디아 엄청나게 올랐고 메타도 나쁘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데 테슬라고 애플이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특히 테슬라가 부진하잖아요. 중국 애들이 사주는 순간이 저는 이 크리티컬 포인트가 된다고 보고 그게 10월까지 유지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는 성장주를 사는데 성장주 중에서도 상반기에 좀 부진했던 이런 종목들을 중국 재화 소비의 회복이라는 이 컨셉으로 사보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에어비앤비, 우버, 페이팔 이 세 종목입니다. 중국의 서비스 관련 소비 그리고 여행 관련 소비가 상반기에 괜찮았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의 주가가 상반기에 중국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중국 사람들이 여행 다니고 그런 서비스 소비를 하는데 왜 에어비앤비, 우버, 페이팔은 주가가 상반기에 별로 안 좋았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2022년에 중국의 리스팅, 그러니까 그 집 리스팅을 되게 많이 줄였어요. 엄청나게 많이 빼서 거의 중국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국내 여행 다니고 할 때 에어비앤비 쓰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에어비앤비가 이제 동북아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이제 유튜브를 보면 우리나라에도 에어비앤비 광고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완벽한 합법이 아닌데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페이팔은 왜 그러냐? 페이팔은 어디 다니면 당연히 카드도 많이 쓰게 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원래 여행 수요가 좋을 때 비자나 마스터카드 주가가 좋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페이팔도 그렇게 쓰면 되는데
중국에 뭐가 있죠? 알리페이, 위챗페이 같은 정말 엄청나게 강력한 페이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페이팔을 쓸 가능성은 없는 거죠. 우버도 마찬가지인데 우버 택시랑 뭐 이런 거잖아요. 중국에는 디디추싱이라는 택시도 있고 배달업체들도 정말 많습니다. 우버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중국 서비스나 중국 여행 소비가 좋아서 주가 오를 때 얘네들이 못 간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앞으로는 8월에 이제 여름이 되면 파리에서 올림픽도 있고요. 그리고 컨센서스 상으로 보면 미국이 아닌 지역의 이익이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얘네들이 좋아서 이 지역 주식이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좋아서 돈을 쓸 때 미국에 있는 걔네들의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좋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에어비앤비랑 우버랑 페이팔입니다. 그러니까 메리어트나 이런 전통 호텔이나 전통 운송 기업보다는 AI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이런 테크 관련 이런 서비스 업체들이 좋다라고 봤기 때문에 전 이 세 종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페이팔 같은 경우는 PR이 되게 낮아서 조금만 캐탈리스트가 생기면 물론 메타처럼 6배, 7배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워낙 PE가 낮기 때문에 이 회사의 실적이 살짝만 좋아지더라도 주가가 10월까지 좋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카테고리는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는 저희 강재구 연구원이 워낙 설명을 한 달 전에 잘해줬기 때문에 제가 다 생략을 하고 하나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DLR이라는 데이터 센터 리츠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지고 이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져서 이거를 빌려서 사업하는 이 리츠 기업들도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내 돈 주고 지어서 쓸 거냐 아니면 리츠 기업이 지어놓은 걸 빌려 쓸 거냐의 결정일 뿐인 거고 지어 쓰는 회사도 있겠으나 빌려 쓰는 회사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리츠 기업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넣은 ETF는 뭐가 있냐면 부동산 ETF하고 신재생 ETF가 있습니다. 신재생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ETF 이름만 말씀드리고 끝낼 건데요. ICLN이라고 하는 신재생 ETF가 있습니다. 얘는 전체적인 신재생을 다 커버하는 거고요. 혹시 나는 태양광만 좋아. 이거는 다 연구를 개별적으로 해보셔야 되는 거지만 태양광만 좋다고 하는 분들은 태양광 ETF도 따로 있으니까 요건 한번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부동산인데 올해 들어서 미국 증시에서 가장 수익률이 안 좋은 게 미국의 부동산 업종입니다. 리츠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유는 명확해요.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렌트를 받는 게 전형적인 구조인 리츠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상태여서 주가가 나빴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금리가 만약에 떨어지는 게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하반기에 7, 8, 9월 어딘가에서 확인이 된다. 이러면 부동산 기업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 주가도 지금까지 부진했던 걸 이겨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꼭 금리라는 매크로 차원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게 부동산이라고 봅니다. 이제 거기에 신재생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특별한 이유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ETF는 ICLN하고 부동산 ETF XLRE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 또는 한국의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밸류에이션이 훨씬 비싼데 어떻게 더 갈 수 있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요것도 뭘 해보냐면 제가 요 전전 시간에 급락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정은 있지만 급락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시가총액을 유동성으로 나눠서 보여드렸잖아요. 미국에도 어떤 게 있냐면 가계 부동산 순자산을 M2로 나눈 거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소득으로 나누면 지금 미국 부동산의 밸류에이션은 역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PIR이 높기 때문에 소득 대비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집을 못 사요. 맞죠? 그걸로만 보면 미국도 무지하게 비쌉니다. 근데 미국의 가계 부동산 순자산을 M2 유동성으로 나누면 2008년 리만 사태에 비해서 많이 낮아져 있고 90년대 중반 수준에 그칩니다.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돈을 버는 게 적어서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유동성이 많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부자들이고 유동성을 가지고 집을 갖고 있다면 내가 유동성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이 집을 싸게 팔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건 거래가 살 사람이 없어도 팔 사람이 없으면 급락하지는 않는 거죠. 필요한 사람이 팔긴 하지만.
그러니까 유동성이 깔렸다는 얘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밥을 하루에 10끼 먹지는 않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매 끼 한 끼에 200만 원짜리 밥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결국 유동성이 깔려 있는 거는 자산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었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부동산을 못 사는 경우에 대한 건 저도 너무너무 인정하고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오를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너무 그쪽에만 매몰되지 말고 유동성하고 비교를 미국의 부동산 순자산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95년 수준 정도에 그친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진다는 게 확인이 되는 순간 부동산 주식이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걸 ETF로 하시면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이 애플, 테슬라, 에어비앤비, 우버, 그리고 페이팔, DLR, 그리고 ETF는 XLR이랑 ICLN이었는데요. 요거는 저희 이제 리포트에도 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제가 특별히 다르게 얘기 드린 건 없지만 요 리포트 제가 써놓은 게 있어서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들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제가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